자, 술을 마시고 눈을 떴더니 내가 낯선 곳에 있고 뛰쳐나와서 고소를 했더니 동의하에 한 원나잇이라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증거가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소미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례를 진짜 많이 듣는데요. 자, 이거 엄연한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술에 엄청 만취했거나 아니면 약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경우에 이거를 법적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알면서 가해자가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이런 상태를 이용을 해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가 준비된다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진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얘기인데요. 이게 아무 얘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런 모순되지 않은 그런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황 증거라는 게 필요해요. 정황 증거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냥 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술집에서 굉장히 만취를 했다면 내가 만취해서 테이블에서 뻗어서 자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시에 너무 술에 취해서 잔들을 다 깨버려서 요것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날 술집 알바분의 진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 다음날 너무 당황해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카톡으로 뭔가 털어놓은 그런 메시지나 통화 내역 또는 아니면 내 몸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내가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다면 그런 진료 기록 또는 사오피인 약을 처방받은 내역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정신과에서 내가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증거는 예를 들어서 모텔에서 내가 엎혀 들어가는 CCTV 장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다음날에 따졌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역을 하고 사과를 했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황 증거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가 없다고 해도 내가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또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하더라도 그런 내역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본인이 성범죄를 했다는 거, 이게 지금 만약에 인생에 남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시간, 돈, 비용, 모든 거를 투입해서 변호인도 선임하고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또 진술을 하고 나에게 뭐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시작해요. 그런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보니까 이걸 자꾸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수사기관에서나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께서 알아서 좀 수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막연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이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거나 한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도 부탁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해서 이게 어떤 거고 이날 상황이 어땠고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는 방식 자체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해도 되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를 또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신고를 할 의사가 있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할 생각이 없든 어떤 경우에도 일단 먼저 휴대폰 메모장 같은 걸 켜시고요. 사건이 발생한 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기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의 기억은 너무 한정적이고 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보니까 기억이 좀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 가서 신고를 하시든 먼저 내가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내가 한번 소화를 먼저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거나 속상한 상태여서 일단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게 되시면 거기서 바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은 바로 문서화돼서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막상 나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문서로만 받아보는 뭐 수사기관이나 뭐 어떤 곳에서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피해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하나? 이런 또 쓸데없는 또 우리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 친구한테 기록한 거, 뭐 얘기하셨던 거를 보시고 하시든 아니면 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든 하셔서 일단 신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 작업을 먼저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외에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미 수개월 이상 지나버렸다 하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증거가 CCTV 증거 같은 거는 좀 확보가 어려울 테니까 이때는 좀 진술을 철저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가해자의 뭐 성향이나 성격이나 배경을 고려했을 때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뭐 협박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처음부터 엄중하게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도 조금 주의를 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합의를 할 때는 상대방도 1대1로 지금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상대방도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내가 직접 상대방 변호인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방 대리인도 자기 의뢰인 편에서 아무래도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합의금의 그런 액수라던가 합의서에 뭐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꼭 물질적인 부분만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합의 금액을 떠나서 뭐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뭔가 나의 거리 제한을 둔다던가 아니면 이런 생활 반경에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합의의 내용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합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변호인의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 개인 정보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를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게 이제 정해진 법정형이고요. 특히나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취업 제한 명령도 붙을 수 있고요. 특별한 치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그런 것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이런 부수적인 처분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성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남자들을 일단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성범죄가 조심을 뭐 안 해서 발생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외는 있지만 조금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요새 우리 MBTI로 얘기를 하자면 E보다는 I 성향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 주도적으로 또는 굉장히 자기가 호감 있으면 아예 대놓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뭐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뭐 정말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정말 남들 다 떠들썩하게 놀고 내가 딱 정말 술에 취할 것 같을 때 물 한 잔 이렇게 쓱 내미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굉장히 젠틀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조금 방심을 덜 하게 되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사랑꾼으로 보이는 분. 저는 좀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카톡에 정말 뭐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 사진, 뭐 아내 사진, 딸 사진을 해놓으면 뭐 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뭔가 이런 걸 할까? 라고 좀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상담 오셨던 의뢰인분도 정말 동창들 사이에서 가장 저명한 사랑꾼으로 유명했던 이제 남성인 친구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좋은 부부 관계도 유지하고 어디 가서도 뭐 자기 와이프한테 굉장히 잘하는 걸로 칭송을 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뭐 1대1로 만나더라도 내가 이상한 쪽으로 전혀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좀 범죄가 발생했던 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너무 사랑꾼으로 비춰지려고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젠틀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좀 굉장히 두렵고 아직도 혼란스러우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증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막막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예시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팁. 지금 당장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기억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